상하수도 학회 주관으로 상수지방공기업 수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작은 정부의 추구. 2012년 현재 115개고 하수도 지방공기업 수는 상수도 쪽은 11,590명. 제가 볼 때 이 상하수도, 대한민국의 상하수도군은요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완전 데드엔드입니다. 규모가 세계 14위로 크던 지금까지 그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볼 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우선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스की는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것. 혹시 전문 사업자 민간을 염두에 둔 전문 사업자한테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확대 바람직한 한가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연구원의 김영란입니다. 예, 오늘의 이 토론회는 대한상하수도 학회 주관으로 상하수도 분야 지방 공기업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영향이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역기능이라 그러면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오늘 참석해 주시는 플로아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사입니다. 대한상하수도 학회 박경 학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 먹는 물을 공급하는 이 상수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물을 배수하고 오수를 배수하고 또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빗물을 배제하는 이 하수도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이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고 또 경영의 전문화, 효율화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 오래됐고요. 국가 기반 시설물, 지자체 기반 시설물의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전문가들과 상하수도의 기술자들이 혹시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 경영 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론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상하수도 정책이 더 일관성 있게 또 국민이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시간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토론회 시간에 초청된 토론자 외에도 플로어에서 많은 그런 토론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시 중앙대학교의 박경 교수님께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수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작은 정부의 추구. 2012년 현재 115개고 상수도 쪽은 11,590명. 정부 역할에 대한 재조정 상황에서 새로운 파라다임. 이런 우리 지방공기업법이 만들어지고 지방공기업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어떤 행정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을 통해서 시장 경제 중심의 민간 부문의 영향력 강화라든가 민간 부문의 활력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방화의 추세를
따라서 뭐 행정 기능의 다양화와 대응성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 개혁과 민관화 경향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행정의 효율성을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행정 개혁의 양상이 인력 감축, 조직 구조의 개편, 고객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 민간화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행정 환경이 변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 구조도 시대적으로 쭉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아마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에서 비롯된 이런 국가 간이 뭐 그 이제 정부 규모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정부 규모가 팽창일로 있었는데 다시 또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작은 정부의 추구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재조정 상황에서 새로운 파라다임, 가버넌스 뭐 재구축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얘기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한 행정 개혁 체제의 도입이라든가 또 지방화, 분권화를 전제로 하는 자율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 경영의 의미, 이념적 특징 뭐 이렇게 해서 지방 정부의 어떤 자치적인 경영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비용 문제라든가 민간 부문과의 경쟁, 고객 만족의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방 경영이 추구하는 그런 이념적 가치로 형평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공기업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지방 공기업의 종류가 이렇게 지방 직영 기업이라든가 지방 공사 공단 그 이제 지자체 출자 비율에 따라서 지방 공사 공단 외 출자 법인의 형태로도 지방 공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공기업 법에 보면은 이제 그 지방 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 오늘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방 공기업의 적용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공기업의 어떤 경영 이념에 대해서 뭐 지방공기업법 3조에 보시면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또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영 원칙이 이제 공공성의 원칙과 경제성의 원칙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독립채산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제 타 회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경영에 수반한 수입에 의해서 충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지의 균형, 자본의 자기 조달 그리고 이익의 자기 처분 뭐 이런 원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의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관리자의 선임 방법이라든가 관리자의 설치 기준,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 뭐에 대한 내용, 그 보조 조직에 대한 내용 이런 이제 사항들이 좀 정리를 그냥 해봤습니다. 또 수입과 지출에 밀접한 그런 관련성 있게 회계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 집행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부분, 또 예산 편성과 함께 결산을 중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의 이 예산회계제도의 장점해서 경영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고 또 회계 처리의 오류 발생 방지, 회계 정보의 투명한 확보, 또 재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수는 2012년 현재 115개고 하수도 지방공기업 수는 85개 좀 하수도 쪽이 훨씬 좀 적은 편인데요. 인력 규모가 상수도 쪽은 11,590명 그리고 하수도 쪽은 2,972명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이제 그 경영 성과 부문에 뭐 매출액, 영업 손익, 그 단기 순손익, 총 수지 비율 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요금 적정화율에서 총괄 원가, 뭐 요금 평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금 적정화율이 상수도는 한 84% 정도 되고 있고요. 하수도가 지금 38% 정도 돼서 하수도 물론 이제 상수도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도의 경우는 38% 정도로 아주 그런 취약한 그런 상태고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방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10월달에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그 개정 입법 예고된 그런 부분으로 기본적인 뭐 개정 목적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시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톤/데이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매년 5개의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공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하나 포함이 되는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 위탁 대행을 위해서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중장기 경영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아래 부분에 지금 박스 형태로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그 안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원 조달, 뭐 사업 실시 우선순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가 수도 종합계획,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뭐 이런 내용도 환경부 입장에서 이제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경영 체계 개선 계획이나 재원 조달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이런 중장기 경영 평가 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중복돼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위탁 대행을 위해서 공단 설립을 명시하는 게 굳이 이 원래 기본 그 지방공기업법의 원취지가 그런 건데 굳이 저거를 지방공사공단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위탁 대행을 위해서 공단 설립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혹시 저 민간 그 참여 민간 시장을 위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3개 공사공단이 설립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시설들이 기존의 민간 위탁을 이미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들인데 그걸 지금 오히려 공사공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이미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민간 위탁 시장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민간 위탁 이미 하고 있는 데서는 이제 이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는 공공부문이 민간 경영의 원리를 공공부문의 민간 경영 원리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취지가 약간 좀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원리, 다른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다른 주제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수도 서비스 중에서 아까 잠깐 뭐 얘기 나왔던 빗물 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빗물하고 하수도의 경우 이제 빗물 처리도 하고 오수 처리도 하게 되는데 오수 배제도 하고 빗물 배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부분이 이제 포함돼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수도 서비스의 이제 공공재적 성격과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재화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빗물은 공공 부담이고 오수는
원인자 부담, 개인 부담을 해서 부담한다 이런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좀 혼동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 부분 중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부분의 불투수 면적을 갖고 있는 불투수 면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제가 돼서 하수도에 부담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빗물의 경우도. 그런가 하면 이제 오수지만 이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수 부분에도 사실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구역 안에 그 하수관이 깔리고 하다 보면 이제 땅값이 오른다든가 집값이 오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의 그 재화지만 사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런 상쇄론에 대한 얘기가 일본에서 한참 등장해가지고 오래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볼 때는 수질 기준, 방류 수질 기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최근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강우 특성이 변해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비하고 관련된 어떤 새로운 규제, 뭐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의 필요성 또는 침수 방지를 위해서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새로운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의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혹시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 이제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혹시 개인이 부담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우리 국가와 지자체 안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그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빗물과 오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강남역이라 광화문 이런 데서 막 침수가 되고 있으면 물론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국가에서 이거를 해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경제 한 10위권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그 얼굴인 그 수도에서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게 이게 혹시 국고 보조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빗물과 오수 부분의 공공 부담, 개인 부담 또는 뭐 국가의 부담분, 뭐 또는 뭐 일반 회계의 부담분, 특별 회계의 부담분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오수와 빗물의 비용 분담비를 아마 이런 함유식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뭐 빗물 펌프장 우수저류지 이런 거를 비용을 해서 분담을 해서 아주 꽤 오래 전입니다만 사실은 독일은 이제 빗물세 뭐 이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 이제 오수와 빗물의 비용 비율을 아마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올려봤고요. 일본의 경우는 이런 빗물과 오수의 그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 1965년인가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수도 재정연구회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수도 재정연구회에서 이런 이제 그 빗물과 오수의 공공 부담목과 개인 부담목에 대한 논란을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거를 부담 비율을 이렇게 정부에다가 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50% 또는 이제 70대 30 뭐 이런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 회계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됐을 것 되어 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일본의 그 하수도 사업에서 지방 재정 조치에 대한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 시설의 건설 계량비 중에 이제 일본도 저 시절에 이제 그
이런 빗물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초기 유수 처리 시설, CSO 처리 대책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지하 저류 시설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또 투자 재원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방 재정 계획과 지방 교부세의 어떤 부담에 대한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저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빗물 처리 부분의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경비라든가 또는 여기 자본비 대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자본비 대책이 한자 빠졌습니다. 고자본비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고도 처리 그 당시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고도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경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 부담의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 계량비에 대한 과거에 우수와 오수의 70대 30으로 해서 공비 부담 이게 공공 부담이죠. 우리말로 우리는 공공 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수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했는데 최근에 바뀐 부분을 보면 이제 합리식과 분리식을 구분을 해가지고 합리식 쪽에 60대 40으로 좀 공공 부담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만 하여튼 그 40%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 대상 자본비로 생각을 하고 또 분리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수 10%는 주지만 인구 밀도 처리 구역 내 인구 밀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공공 부담의 비율을 이제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우리 나라에도 한번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 한번 좀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뭐 실제로 이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런 뭐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오래전입니다만 이제 합류식 하수도를 건설하고 뭐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의 빗물 부분, 오수 부분의 공공 여기서 하여튼 이 우수 부분을 한 70%, 50오수를 30%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비 또는 일반 회계로 부담하는 목하고 오수의 개인 부담 목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본 거죠. 이제 건설비 부문하고 운영비 부문을 이제 따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물론 방법론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조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돼서 저게 좀 이렇게 잘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노력을 한번 기울인 적이 있어서 저걸 이제 총괄 원가를 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런 우수하고 오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써보고 또 합해서 하는 방법도 써보고 해가지고 총괄 원가를 내놓고 있는데 아마 저게 우수를 포함하는 그런 우수를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뭐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 저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별 회계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제 혹시나 저런 이제 물론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될 몫을 우리가 요금 현실화 얘기는 합니다만 요금 현실화가 된다 치더라도 혹시 개인 몫을 아니 공공이 부담해야 될 몫을 혹시 개인이 부담하려는 개연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제기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민간 위탁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 이거 하고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이런 중복성 문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뭐 이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한 부분이라 뭐 굳이 오늘 토론에 이렇게 적극적인 주제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건 생각이 좀 우리 의심이 좀 듭니다만 하여튼 총괄 원가를 산정할 때 하여튼 빗물 오수 부분의 분담 비율 이런 것도 한번 좀 앞으로는 좀 더 학회나 뭐 이런 또는 뭐 우리
좀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 또 회계학 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함께 기술자들도 같이 함께해서 어떤 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연구와 어떤 국민적인 수용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공공부담 부분에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같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부분은요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선택한 아주 효율적인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4위로 커진 지금까지도 그것이 맞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박기영 교수님이 이 상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진짜 아주 정보가 많은 인포머티브한 걸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기영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로 이 공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제를 부탁해 주셨는데 저한테 요구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이 공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공기업이라 그러는 퍼블릭 컴퍼니, 공기업이라 그러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무원들이 만든 최대의 발명품이라 그럽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필요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체로고 현대 행정체계가 만든 하나의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상하수도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제목입니다. 물 소비자와 물 공급자를 얘기를 했지 물 관리자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양비론을 떠나서 오히려 산비론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저는 지금 가버넌스 입장에서 지배구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갖다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부분은요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완전 데드엔드입니다. 도대체 출구가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가 위기라는 것은요 이 자료는 우리 안행부에서 지난 2013년도에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추출을 해보면요, 2012년 당시 지방공기업 적자가 약간 하수 분야에 1조 1,383억 원, 상수 분야에 531억. 상수도가 잘해서 적자가 적은 게 아니고 물값을 좀 현실화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이 적자를 갖다가 메꿔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약 한 3,1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총 적자가 약 9,20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적자를 보면요, 이 적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를 갖다가 생각을 할 겁니다. 환경부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이 적자 액수를 보고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같은 시기에 안행부에서 제가 안행부의 담당이라면요 이거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 적자를 갖다가 해소를 하자라는 대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 적자의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보는 분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뭐가 나빠서 그렇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당 부분을 갖다가. 물론 경영도 효율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자의 원인을 보는 데 따라 가지고 조금 이게 보는 시각은 달라집니다만은 좌우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물값이 현실화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거기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그겁니다. 만약에 가상을 해서 이 문제가 요금 현실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금은 다 100% 넘어가는 적정 요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지방공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토론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우선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 보기에 경영이라 그러는 건 조금 다르게 봅니다. 경영이라 그러는 것은 아주 협의로 봤을 때는 인사와 재정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상수도와 하수도에 어느 장이 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을 갖다가 고용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가 그 재정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경영을 잘했냐 못했냐 책임을 지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영평가라 그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효율 검증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냐는 감사 단계에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 사기업이 보는 경영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경영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 이게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이거 신문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제가 들고 온 건데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난 12월 달에 외주 업체가 지금 이거 파이프 갈아주는 이 펌프하고 이거 계량기 갈아주는 그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한 건도 이해를 못했답니다. 돈을 못 가져갔답니다. 봉급이 없었답니다. 이 외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아웃소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물값 상수도 요금을 받아줘야지만이 환경 보존도 있을 거고 유지 관리가 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이미 현실이고 이미 이건 지난 2013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 위탁이냐 뭐 공공관리냐 지금 이걸 말할 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수도 법원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수도라고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분야는 그 시설 자체의 그 소유권은 물론 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약 한 60% 이상의 하수 처리와 관련돼 있는 운영 위탁은 현재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민간에서 많이 나와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참 고단합니다. 제가 봐도 무지하게 고단해 보입니다. 직영, 공사공단, 민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 분야만 제가 따진 겁니다. 나눠봤더니 딴 거 보시지 말고 평균 연봉만 보세요. 이 데이터가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조금 이 데이터도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 트렌드는 맞습니다. 현재 직영이나 공사공단의 평균 임금 수준은 거의 5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4천만 원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이니까. 그래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뭐 말이 맞냐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봤더니 실제 제가 여기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추가를 하려고 어제 하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말로도만 하겠습니다만은 평균 현재 연봉 수준이 거의 우리나라 위탁을 하고 있는 메이저 3개사 코오롱 그다음에 TSK 등 이 3개사 같은 경우에 3,200에서 3,400, 500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초봉 수준으로 봤을 때 실제 기술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 5년 내 대부분이 이직을 해버립니다. 이 돈 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민간 기업이니까 그 돈 가지고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공사공단에 비해 가지고는 또는 직영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공단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좋아지겠느냐? 이 돈 주고 더 많은 돈 주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물론 이 데이터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민간 위탁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두 가지 분야는 나오는 데이터지만 여기 또 이제 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건설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말씀은
건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일거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선진국도 그러면 일거리가 건설 다 하고 나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 그럼 일거리가 없어졌냐? 실제로 그 분야들은 그 사람들 잘 일하고 있어요. 운영이라든가 이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일거리는 사실 자기들의 그 업무 영역은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뭐냐 그럼 이 데이터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수도 분야 그 실질 수주액이 상하수도 분야 여기 그 5대 엔지니어링사 6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사의 그 용역회사의 그 총 수주 총액이요 2012년 기준으로다가 1,600억을 좀 넘습니다. 야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미 그 대한민국 이 상하수도 분야는 거의 그 도산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 경제 규모 14위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통상 이 물 분야의 GDP는 전체 GDP의 약 한 2% 정도를 갖다가 점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분야의 상하수도 분야가 10조에서 20조 사이를 갖다가 분명히 상회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최소한도 5%의 그 설계 영역비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저거보다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일거리가 없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가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성장성과 대우가 아주 낮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나니까 일거리가 또 나빠져요. 일의 질도 나빠지고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것은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의 노쇠 현상이 심각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거 건설사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40대 후반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누가 여기 와가지고 돈 몇 푼 받고 높은 분들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저 삐도 안 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가. NGO와 언론에 대한 이 사진을 갖다 보시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간섭과 왜곡이 극단에 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들은 다들 공공적으로 다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심지어 한 방울도 민간 위탁하지 말아라. 난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싸다? 야, 난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NGO라든가 특히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한 건 주의에 팽배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복잡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 그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왜곡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자체가 적자를 갖다가 내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선정적으로 지금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폭탄 돌리기 행위입니다. 서울시 인근에 A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하수 요금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물가 상승에도 못 오시면. 어떻게 했냐? 지자체장은요. 일반 예산 전입으로 메꿔 가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행부에서 볼 때는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일반 예산으로 메꿔 가든지 무리금 부담금 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하니까 지자체장은 유능해 보여요. 근데 그 양반이 두 번 내지 세 번 그 민선하고 난 다음에 딱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 시장은 완전히 폭탄 받은 겁니다. 폭탄 돌리기예요. 완전히 폭탄 돌리기. 두 번째는 직무유기 배임형입니다. 저 호남에서 영남 아래쪽에 있는 그 빈곤 벨트에 가면요.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요금을 아예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자, 요금 받으려고 징수원 두고 뭐 두고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려고 봤더니 도대체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받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받을 돈보다는 이게 시스템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예요. 아예 물값 안 받는 것이 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영원한 적자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마인드가 뭐냐 그러면은 노예형이에요. 해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기생충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누구 주문 받고 아니면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지자체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물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아니 그럼 당신들은 지금은 그래 어렵다고 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러면 이렇게 적자 상태로 있을 것이냐. 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분들은. 이게 직무유기형입니다. 영어로 폴가이형이란 건 뭐냐 그러면 몇 개 이제 그 일부 그 대도시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지자체장이라든가 공무원 그 전문성 가진 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금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재정도 자율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물값이 올라가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그거 올라가면은 NGO하고 언론은 두드려 팹니다. 딴 데는 안 올리는데 이 사람들만 올린다 이거야. 그러면 이 폴로아이가 뭐냐 그러면 희생양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하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잘하고 요거도 먹느냐?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역할을 지금까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중앙정부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될 기본적인 데는 사실은 환경부로 치면 상하수 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로 보면 수자원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 안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농림부 책임이 없다고 못합니다. 근데 누가 이걸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쓸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썼다가는 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체계로 보면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 부분은 소비자를 위한 것도 공급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공급한다 그러면은 뭐 수장공사도 있을 것이고 뭐 저 지자체 그 담당하시는 여러 기술자들도 있을 건데 시민 나도 있지만은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요 공공관리자의 시장입니다. 공공관리자의 시장은 뭐냐? 제가 한마디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의 물관리와 물시장은 공급자의 시장도 소비자의 시장도 아니다. 민간기업의 시장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거 민간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장은 공공적 이해에 관여한다고 한다는 이해 당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 당사자라 그러는 거는 우리 시민도 여러분 기업도 아니에요. 이들은 지자체장과 공무원, 공기업, 언론, NGO 등입니다. 이들이 하지만 우리나라 그 상수도와 하수도의 물급 부분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도 없고 또 국가 GDP의 2%를 담당해야 될 이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킬 의지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시장은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 도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아마 살살 더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이 될 겁니다.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이것이 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새로운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물 소비자는 국민과 기업입니다. 국민과 기업은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그 물 공급자와 관리자가 공기업과 공기관, 정부기관, 민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그 공급 및 관리자가 현재 우리 그 한국의 물 시장에 있지만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기업은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바둑판에서 보면은 삼면이 갇혀 있는 호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런 우리는 실제 소비자와 물 공급자는 뭐 수공이든지 우리 그 시민이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 해결 방안이 없느냐?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보기에 이거는 그 석사학위 정도 학생만 보더라도 결론은 빤히 나오는 겁니다. 첫째, 물관리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갖다가 재구축하자. 누가 그러니까 지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현실화시켜라.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화시켜라.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학술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 이유입니다. 해결 주체의 의지가 박약하고 부처 이기주의에다가 지자체장의 무관심에다가 NGO 등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제 제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파워포인트에 그 슬라이드에 없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 물관리 일원화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최승일 교수님 잘 아시지만 그 들어가가지고 다들 일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이기주의가 엄청난 부처이기주의가 달려드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거 했다가 표 떨어질 것 같거든.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이거 가버넌스 지도로 맞추고 하려고 그랬어요. 뭐 4대강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왜? 물가 파동, 그다음에 그 촛불 시위, 거기다가
물가 괴당, 뭐 톤당 14만 원 간다느니 그것도 들어맞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있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에 걸쳐가지고 정치적 사안 때문에 그 행정적 구조 개편을 갖다가 할 기회를 갖다가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거의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과잉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리적 해결 방안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저는 한국의 행정 체계를 물 관리뿐만 아니고 상당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하도급형 행정 구조라고 저는 비판을 합니다. 하도급, 이게 하청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도급 하청을 갖다가 한국 말로 하면 돛대기입니다. 돛대기. 그러니까 이게 돛대기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돛대기가요, 그 사전적 의미가 보면 뭐냐 그러면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 고물도 있네요. 여러 종류의 물건을 갖다가 도산매, 방매, 비밀 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인 시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압축 성장기 때, 박정희 정권 때 압축 성장기 때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선택한 아주 효율적인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토부, 그때는 건설부죠. 건교부, 당신 건설하시오. 행안부, 당신은 행정부입니다.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거느리시오. 산림청, 나무 심으시오. 이런 식의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줘가지고 하청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경제개발 시기에서 아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로 커진 지금까지도 그것이 맞겠느냐?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 시스템은요,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진형 구조로다가 바꿔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약 한 10여 년 전 때 아마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우리 행정 체계를 갖다가 선진화했었어야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각 조직은 패터슨의 법칙에 의해서 매년 6, 7%의 인원을 갖다 늘려갑니다. 저희 대학도 그렇고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습니다. 밑에 조직을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생존, 예를 들어 환경, 국토, 행안, 농림, 조직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로스가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청적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합과 조정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총리실이라는 게 있지만은 총리님이 과연 어느 정도로다가 권한을 행사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협의회 100날 만들어 봐야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한번 그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물 관리 가버넌스는 지배 구조를 보면요. 선도형이 있습니다. 리딩 부처가 딱 나서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하는 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건 꼭 통합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 하나가 앞장을 서라, 누구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고 이 국가들이 여기 보시는 UK, 웨일스,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협업형의 커미티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나라가 아까 얘기한 핀란드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조그마한 나라니까. 도급형. 사실 한국과 일본은 도급형입니다. 왜 도급형이 일본 사람 이랬냐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수도공원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히다치 제작소가 있고 파나소닉이 있고 소니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류 기업들이 다 있다. 그런데 왜 물 쪽에서는 당신들이 멤브레인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없냐? 당신들은 왜 세계적인 물기업이 없냐? 이분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동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것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가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은 어차피 이 지배구조가 확립이 되어 있는 분야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내부적으로 자기들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걸 내가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연 이 지배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생각할 때가 되었고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또 물관리 일어나 얘기냐 그러는데 저는 물관리 일어나라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규모에 걸맞는 행정 체계를 만들 시기이고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이 물 분야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IT나 조선, 자동차 보세요. 거기는 단일 행정 체계로서 단일한 지금 하나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같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안은 뭐냐? 이 대안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한 줄만 더 추가했습니다. 우선 물관리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그 책임 기구나 기관 자체도 있어야 되겠다. 실제로 환경부 자체도 보면은 과연 이 부서가 상수도나 하수도를 맡고 있는가? 국토부 수자원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도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코 자기가 진짜 그 분야에서도 리딩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포인트에서 넣은 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 공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행안부에서 이 공기업을 갖다가 지금 어차피 법을 바꿔놨으니까 한다 그러면은 지자체에 적자가 나는 그 상하수도 부서만 분리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떼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아까 얘기한 그 폭탄 돌리기형 지자체 또는 그 기생충형 지자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지자체들입니다. 그런 데는 강력한 행안부의 힘으로다가 뜯어내가지고 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힘을 합치고 국토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지자체에 놔둬가지고는 이게 안 풀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거 하면서 우리 물 분야를 통괄할 리딩 부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부서를 갖다가 그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또 총리실 산하에서 협의한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분야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물관리처 같은 거로다가 일어나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전이긴 하지만 비전이라 그러는 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안 되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보세요. 상수도, 하수도, 환경부 다 걸고 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요. 거의 한 10조 원 이상의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10조 원 정도면은 엄청난 부서입니다. 이게 환경부 현재 총 예산이 그러면 6조 5천억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환경부가 싫어하고 국토부도 싫어하고 행안부도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은퇴할 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제가 볼 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우선 검토하셔가지고 우선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자료는 여기서 제가 차출하고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스킴은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다. 혹시 전문 사업자, 민간을 염두에 둔 전문 사업자한테 그 효율성 게인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부분이 겁을 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솔루션이 이미 있는 것들인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 공기업 확대 자체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이렇게 이 상하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안 풀리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기업이냐 아니면 민간 기업을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느냐 이런 단편적인 논의로 이것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 경영 합리화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부가 이렇게 지방 공기업을 확대하고 또 위탁이 가능한 공단이 위탁을 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그게 이제 주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하수도 부분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영 합리화 추진의 방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만을 놓고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영 합리화라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문제와 더불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만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좀 한번 평가해보고 조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단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나가지 않고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며, 뭐 윤주원 교수님이 뭐 부처에서 부처 이기주의 뭐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부처들이 안 움직이니까 안행부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자 했던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부처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정책 그 과제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그 러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사업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거보다 더 올랐던데,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97.9%가 됐고, 하수도의 경우에도 그 열악한 그런 재정 상황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90.9%가 돼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요금 현실화율은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 이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것도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은 뭐 이렇게 그 부채 비율도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수지 비율 같은 거를 보면 약간씩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조금 더 심각해서 요금 현실화율은 상당히 아까 그 말씀 앞에 자료가 나왔지만 38%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수지 비율은 뭐 50몇 %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점점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서 우리가 수지만을 봤을 때는 사용자 부담 재원이 24.4%에 불과한. 근데 이거는 아까 박기영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수도 부분에는 공공 서비스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일부 어느 정도의 그 보조는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중앙 정부가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빗물 같은 그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더 강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일부는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이 수준까지는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자면 이제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대내적으로 상하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품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형평성 제고 이런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으며, 또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뭐 수출 물 산업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적인 물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물시장으로서 국내 시장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해외 시장에 우리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산업은 이렇게 열악하고 취약한 그런 면으로서 이렇게 경쟁력인 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 2004년 수도종합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환경부와 또 행안부와 또 국토부와 해서 함께 일부 추진돼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일부 잘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효율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효율화와 지역적 뭐 균형, 그다음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큰 세 주제라고 본다면, 이게 효율화를 사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 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효율성이 있어줘야만 그 시장이 산업이 플레이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조 개편 이슈가 크게 얘기가 됐고 많이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경영 형태, 그래서 전문 사업자를 육성을 하고 그런 전문 사업자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육성을 하고 하는 부분을
으로도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전문 사업자와 이런 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생산자와 규제자가 붙어 있음으로써 제대로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구조가 개편되고 사업이 더 커지고 전문화됨으로써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이 전문화된 사업자를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상하수도 서비스는 이 소비 사람들의 그 후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구조를 제대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추진이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간단히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제 통합 운영이, 그러니까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통합 운영이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경영 형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법의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 구조로서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안행부와 이렇게 막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또 ISO에서 이제 국제적인 서비스 표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게,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리 구조, 관리 평가를 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모두 이제 추진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일환인 통합 운영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 여건에 따른 지역 간의 이해, 그다음에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이것이 올바른 그런 시설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통합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일부 조직, 그러니까 운영 통합 범위에서 추진이 되고 그것마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활발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거기에 대한 그런 지역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그 인센티브로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서 이렇게 추진을 재정비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상하수도 지금 이제 위탁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마련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보면은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경쟁 상황이 되려면 민간 기업과 지금 안행부가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 공기업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런 이제 경쟁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쟁 기반만 만들어 놓고 육성돼 보시오 한다고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촉진해 주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그런 촉진 정책이 좀 필요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뭐 재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현실화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지금 다 제외하고 우리 그 경영 합리화의 부분만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큰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영 형태와 그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경영 형태를 합리화를 하면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과 그 어떤 컨텐츠로 연결이 되겠는가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발표를 했었었는데 뭐 그 운영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한 115개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이제 공기업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규모 그 기준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영 기업으로 남아 있는 데는 정말 열악한데, 그러니까 전체 수는 한 29% 되지만 급수량은 2.9%에 불과한 아주 작은데, 그야말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런 데가 지금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업 중에서 뭐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하는 데가 상당한 부분이 이제 있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수자원공사도 일종의 공공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을 보면은 아주 열악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쟁 상태가 아니라 아주 열악한 데를 이제 공공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것을 보면 이거는 사실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그 리그레션 커브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보여주셨지만 평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여기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데 이거는 공기업이 아마 여기서 운영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 체계도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 그 공기업 운영에 적합한 인력도 갖춰야 되고 해서 오히려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커다란 규모의 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이 마치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규모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나마 위탁이 되어 있는 수자원 공사 부분이 이렇게 공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이런 그 열악한 지역, 그 댐 상류의 그 열악한 파트를 이제 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그 리그레션 커브에 따르면 약간 공기업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또 특히 이렇게 그 시설 단위로 위탁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위탁 사업자가 굉장히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위탁의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부분은 더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60% 정도가 하수처리 시설 60% 정도가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크고 상황이 좋은 시설은 공사공단에 위탁이 공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 직영과 민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익스펙트하기에 민간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이건 이제 위탁의 그런 방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지방 공기업이 이제 설치 운영되는 범위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지방 공기업의 적용 범위는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민간을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데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의 촉진에 이바지되는 사업.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업. 이런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서는 이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민간을 설치할 때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한 자원시를 해치거나 이 얘기보다는 물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이거보다는 사실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이것이 더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이 지금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냐? 사실 그동안 하수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 단위지만 민간 위탁을 해오면서 전문 위탁 그 사업자도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런 또 그 우리나라가 이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게 상당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이 이런 내용에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이거에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중요하지만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우며 이렇게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그런 민간 기업을 위축하지는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탁 대행을 위한 지방공단 설립이 지방공단을 위탁 대행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해서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뭐 누가 민간에 위탁 못한다 그랬냐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네와 딱 붙어 있고 관리하기 좋고 이런 그러니까 그 자기네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는 그 사업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관리를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면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운영함에 따른 그런 베네핏을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민간과 경쟁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돼서 그 효율성 게인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하수 부분이 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위탁을 통해서 왜 이렇게 효과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바가 일부 커다란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다. 분명히 규모도 크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밀하게 뭐 수요자가 닥치닥치 붙어 있고 공급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 이런 데서 그 규모의 경제와 더불어서 굉장한 에피션시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민간이 들어가면 그거보다 못할까요? 이런 생각은 살짝 들지만 어쨌든 그 효과적인 민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못 보이는 이유는 그런 위탁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범위가 단위 시설 중심이고 그다음에 투입을 통제를 합니다. 인풋을 통제를 합니다. 뭘 얼마나 쓰고 뭐 이것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다든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든 환경공단 같은 그런 전문 운영 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피션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나오거든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에피션트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들어가는 인풋 하나하나를 통제를 하고 이거는 왜 이걸 썼나 뭐 하고 제가 그 방문을 해서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붕에 차양을 치는데 차양의 색깔까지도 통제를 하는 사양을 뭐 알록달록으로 해라 뭐 이런 것까지 통제를 한다고 하니 그다음에 인풋이 얼마나 들어갔냐를 일일이 이렇게 뭐 정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효과를 보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투자 의사 결정까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의 형태에서 확실히 효과가 그 위탁에 따른 효율성 효과가 훨씬 배가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단위 시설 중심이라든가 이런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성과 관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성과를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규제 그 타입 그 레귤레이터 렉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네가 효율성을 딱 제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비용 절감을 하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산하는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뺏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 효과적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민간의 경우에도 그리고 아까 그 윤주환 교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굉장히 저가로 그러니까 이 뭐 그 인건비가 훨씬 싼 거가 지방공사공단은 사업을 전체를 해주고 여기는 정말 이렇게 그 엔드에서 허접한 일만 그 민간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낮은 임금과 이게 저급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위탁과 관련된 이게 일단 위탁 체계를 개편을 하려면 이제 위에 그 구조 개편과 맞물려 들어가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구조 개편이 되기 전에 사업 규모로라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함께 된다면은 아마 그 어느 정도 중규모의 그런 수도 사업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행착의 문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봤을 때 지방공사공단 운영을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산업 육성 가능성과 그다음에 민간 위탁 체계에서의 육성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사실 민간 위탁이라고 했지만 사실 꼭 민간일 필요는 없고 전문 사업자 위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방공사공단이라는 것은 이것도 전문 사업자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특성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딱 붙어있는 지자체부터 위임받은 공공서비스에 국한되고 사업의 지역 범위도 해당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업자 위탁하는 사업자가 규제자가 되고 하는 내가 위탁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일을 시키고 내가 관리를 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던 그런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광역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곤란한 형태이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용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간 NGO나 이런 데서의 그런 잘못된 인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민간이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근데 민간이 했을 때 효율성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간을 못 믿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민간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들어오면은 민간이 좌지우지할 텐데, 이 말은 결국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줄 것이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서 지방 공사가 나쁘네 혹은 민간이 들어오면 나쁘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뭐를 갖춰야 되고, 지방공사공단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지방공사공단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이 경쟁 시장에서 하나의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서 뭐를 바꿔줘야 되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치료 시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제 환경시설관리공사 코롱 같은 이런 민간 전문 운영 기업이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도 이렇게 그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벽이 좀 낮아진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 위탁제도에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액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전문화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성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지 그러니까 그 위탁 시스템이 그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그다지 앞에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우월한 점을 우리가 딱히 얘기하기,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렵고, 더군다나 수용성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좀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직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지자체 직영이나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 사업자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환경적 규제자는 뭔가 이제 환경청이라든가 있겠지만은 경제적 규제자가 있는 이런 데서는 비효율적 운영의 가능성이라든가 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를 하고, 하지만 전문 사업자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이쪽 두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가 경제적 규제자가 되는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 사업자와 그 규제자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그 프린시펄 에이전트 관계가 됨으로써 그거를 통한 그런 이제 성과의 관리, 경쟁 촉진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더군다나 뭐 이렇게 그 오프아트 같은 그런 분리된 경제적 규제자가 있다면 더욱 더 그 효과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형태의, 사실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그런 규제 시스템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사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 뒷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제 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주로 이제 그런 관리 구조나 경영 형태나 이런 측면을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구조 개편 얘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합리화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구조 개편의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진입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진입이 되면 어쨌든 지역 독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독점된 데 대해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이런 정책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만 이제 진정한 경쟁력 제고가 되겠다. 그래서 이 뒤에 얘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 시장의 경쟁을 하는 이런 그 육성의 전략 부분이라든가, 이게 특히 이제 위탁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이미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거 경쟁 틀을 만드는 것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커다란 기업들은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이 격차가 커져가지고 저 안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거는 그 위탁과 그 중거 경쟁을 통해서 저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베리에이션을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지금 직영과 그 공기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으로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상당히 표준화되어 가지만 직영의 경우에는 아주 공기업보다도 더 효율적인 데하고 그렇지 않은 저 꼭대기에 있는 데가 완전히 산발해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표준이 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그 효율성이 개선돼 나가도록 하는 그런 스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진입장벽 해소. 그래서 행안부의 그런 지금 이번에 그 나온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뭐 또 다른 굉장히 경제경력 있는 공공부문 사업자의 범위를 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기업으로 뭐 대행과 뭐 모든 것을 공기업으로 하게 되어 있네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경쟁 이 부분은 아마 환경부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경쟁압력 유지, 뭐 성과평가 이것도 결국 환경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특히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사실 상하수도 사업을 통해서 그 외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공익재화로서 정책적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한 뭐 공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상수원 보호 그다음에 뭐 오염 총량 저감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오염 총량을 저감을 할당을 받는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문 사업자 그러니까 이 공공의 오브젝티브를 갖지 않는 전문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업무라서 저것이 어렵지 않을 저런 것들 때문에 혹시 전문 사업자 민간을 염두에 둔 전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스킴은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성과평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고 뭐 오프아트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널리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솔루션이 이미 있는 것들인데 거기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앞단계에서 지금 좌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